여기 한국어를 배우다가 손이 떨렸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한글의 각진 모양이 영어에 익숙한 그의 손근육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데요. 특히 리을이라는 자음을 반복 연습하다가 손에 쥐가 나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어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가 밝힌 한국어 학습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제피르 켈리안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제 손을 이렇게 떨리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아시아 미디어 영향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저는 평생 수많은 언어를 공부해왔죠. 하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글의 각진 모양들은 영어에 익숙한 제 손근육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확성을 요구했어요. 영어에 흐르는 듯한 곡선과는 달리 한국어의 각 글자는 신중하고 정확한 움직임이 필요했답니다. 진짜라는 단어가 제 일상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손가락이 긴장했죠. 특히 리을이라는 자음은 어떤 단어에서는 2번이나 나타나는데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손이 쥐가 나고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신체적인 도전이 깊은 만족감을 주더군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어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독학으로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어들은 보통 정식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한국어 학원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열정적인 학습자들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한국 드라마, 온라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현상이 전문가로서의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순수한 문화적 몰입과 개인의 결단력만으로 복잡한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이라는 표현이 제가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미국인들이 전례 없는 헌신으로 한국 문화에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문화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언어 학습의 경계를 초월하는 깊은 감정적 연결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글 연습장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각 페이지마다 안녕하세요를 수백 번씩 썼더군요. 처음엔 글자들이 그저 이상한 기호처럼 보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각진 모양들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호들이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요. 각 획이 의미를 담고 있었고 각 조합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흥분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떨렸죠. 새로운 단어를 쓸 때마다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썼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히 글자를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연 것 같았거든요. 온라인 학습 그룹에서 만난 다른 미국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언어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나이, 관계, 상황에 따라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엔 복잡했지만 곧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적 특징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언어 자체에 녹아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했어요. 정말요? 라고 물을 때 억양, 괜찮아요 라고 위로할 때의 부드러움을 흉내냈죠. 거울 앞에서 연습하면서 입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근육을 사용해야 했어요. 제 연구 노트에는 흥미로운 관찰들이 쌓여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의 연령대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문화적 변화의 신호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습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팟캐스트를 들었고 점심시간에는 플래시카드를 외웠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제가 다른 언어 학습 커뮤니티에서는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제 손은 이제 한글을 쓸 때 덜 떨렸습니다. 근육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어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흥분,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어 학습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한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가 K-팝 악마 사냥꾼들을 공개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미디어가 문화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정말 혁명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죠. 최근 스파이더맨 영화를 만든 제작팀, 미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모여있는 그 팀이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의 진정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전통 도깨비, 굿의식, 민속 요소들이 놀랄 만큼 문화적으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제작자들은 분명히 한국 전통을 공부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더군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알아보지 못할 작도 예술 양식이나 오방색, 색채 구성 같은 요소들까지 포함시켰답니다. 영화에는 한국의 악령들, 전통 건축물, 심지어 서울타워까지 등장했어요. 단순히 차용한 게 아니라 진짜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포괄적인 문화 풍경을 만들어냈죠. 이 영화를 특별히 의미 있게 만든 건 한국의 초자연적 존재들을 표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서양에서 도깨비 같은 존재들을 낭만적으로 해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실제 민속에 뿌리를 둔 진짜 무서운 한국 악마들을 보여줬어요. 공유가 출연한 도깨비 드라마와의 차이는 정말 뚜렷했죠. 그 시리즈가 초자연적 존재를 매력적인 연애 상대로 그렸다면 K-파프 악마 사냥꾼들은 한국 신화의 날 것 그대로의 전통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표현이 리뷰와 토론에서 자주 등장했어요. 시청자들은 제작진의 문화적 진정성에 대한 노력을 칭찬했죠. 미국 관객들은 자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진짜 한국의 예술 전통, 한의학 관습, 그리고 영적인 믿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문화의 다리가 되어 친숙한 엔터테인먼트 형식을 통해 복잡한 한국의 개념들을 소개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작팀이 한국 문화 컨설턴트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했는지였습니다. 영화 크레딧을 보니 한국의 민속학자들, 전통 예술가들,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더군요. 이런 세심한 접근 방식은 영화의 모든 프레임에서 드러났죠. 캐릭터들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을 때도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각 의상이 특정한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악마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한국 전통 무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서양 판타지에서 흔히 보는 검이나 마법 지팡이 대신 한국의 전통 무기인 얼도나 평공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심지어 부적을 사용하는 장면에서도 실제 한국 무속 신앙에서 사용되는 부적의 형태와 문양을 정확히 재현했더라고요. 음악도 정말 특별했어요. K-파프 요소를 넣으면서도 전통 한국 음악의 요소들을 교묘하게 섞어놨죠. 가야금, 검은고, 장구 같은 전통 악기의 소리가 현대적인 비트와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음악적 융합은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건 말이죠. 캐릭터 디자인에서도 문화적 세심함이 돋보였습니다. 주인공들의 이름은 한국식이었고 그들의 성격과 배경 스토리도 한국 문화의 맥락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주인공 중 한 명인 민서는 전통 무당 가문 출신이지만 현대적인 K-파프 아이돌이기도 했죠. 이런 설정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줬습니다. 영화가 다룬 한국의 악령들도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악령은 한국 역사나 민담에서 유래한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물귀신은 조선시대의 억울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에피소드의 처녀귀신은 가부장적 사회의 희생자로 그려졌습니다. 이런 접근은 단순한 호러 요소를 넘어서 한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줬어요. 제작진은 또한 한국의 일상 문화도 세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캐릭터들이 김치찌개를 먹는 장면, 찜질방에서 쉬는 장면,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하는 장면 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이런 일상적인 요소들이 영화를 더욱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미국 관객들은 한국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가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을 다룬 방식이었어요. 젊은 K-파프 아이돌인 주인공들과 전통을 고수하는 어른들 사이의 갈등이 현실적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성공은 단순한 흥행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죠. 뉴욕타임스는 이 영화를 문화 간 이해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서양 애니메이션이 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어요. 많은 학교에서 이 영화를 문화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시아 문화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 문화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죠. 팬들은 영화에 등장한 한국 문화 요소들을 찾아내고 공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그리는 챌린지, 한국 악령 코스프레, 전통 음악 리믹스 등 다양한 팬 활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활동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켰죠.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문화를 이국적인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관객들은 한국의 가치관, 믿음, 전통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지만 똑같이 의미 있고 깊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두 문화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죠. K-파프 악마 사냥꾼들을 보고 나서 저 안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당장 가고 싶다는 압도적인 욕구가 생겼죠. 영화가 보여준 한국의 풍경, 음식 문화, 일상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론적인 학문적 관심이 절박한 개인적 필요로 바뀌었더군요. 이런 반응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동료 연구자들과 한국 문화 애호가들도 영화를 본 직후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들과의 비교가 정말 적절했습니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일본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이게 만든 것처럼 이 넷플릭스 작품은 한국을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으로 그려냈어요. 모든 장면이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을 담고 있었죠.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시장을 걸어가는 장면에서 아주머니들이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있어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 떡볶이, 순대 같은 음식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음식들이 전혀 이상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꼭 먹어봐야 할 것처럼 보였어요. 사찰 건축물도 놀라웠습니다. 영화에서 악마 사냥꾼들이 훈련하는 산속절의 모습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기와 지붕의 곡선, 단청의 화려한 색채, 그리고 주변의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저기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영화가 한국의 경험을 이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친숙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등장인물들이 한의학을 대하는 방식, 한국의 위로가 되는 음식들을 즐기는 모습, 한국의 사회적 관습을 따라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국스럽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끌리는 느낌이었죠. 주인공이 처음 김치찌개를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엔 매워서 힘들어했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었죠. 이게 진짜 음식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어요. 화면 속 김치찌개의 빨간 국물이 펄펄 끓는 모습, 두부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영화는 한국이 단순히 방문할 곳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경험해야 할 문화라고 제안했습니다.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고 절에서 명상하는 장면들은 모두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특히 한복의 아름다운 색깔과 우아한 선이 현대적인 서울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질 때 그 대비가 정말 멋있었죠. 온라인 여행 포럼에서는 미국인들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엄청 사고 있대요. 미국인들이 한국어 학원에 몰려든다고 하네요. 미국인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고 난리래요.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항공료가 치솟았어요. 수요가 극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저도 매일 밤 항공권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를 검색하고 또 검색했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빨리 예약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숙소도 알아봤어요. 서울의 한옥 게스트하우스, 부산의 바닷가 호텔, 경주의 전통 숙박시설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행사들은 전례 없는 한국 문화 투어에 대한 관심을 보고했어요. 특히 사찰 체험 프로그램, 한식 요리 교실, K-파프 댄스 레슨이 포함된 패키지들이 인기를 끌었죠. 언어 교환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여행에 관심 없던 동료가 갑자기 한국어 인사말 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왔습니다. 다른 친구는 김치 만드는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있다고 했죠. 모두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어요. 영화가 보여준 한국의 밤 풍경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홍대거리, 한강 다리의 불빛들,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따뜻한 분위기가 모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주인공들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은 왠지 모르게 낭만적으로 느껴졌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수년간의 관광 캠페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해냈어요. 한국을 단순히 흥미로운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곳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마치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경험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관련 콘텐츠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한국거리 음식 영상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카페 사진을 구경하고 한국 드라마 OST를 들으면서 언젠가 갈 한국 여행을 상상했죠. 영화 한 편이 제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요.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와 문화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K-파프 악마 사냥꾼들은 한국을 전 세계인이 꿈꾸는 목적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결국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가장 놀라운 현상은 심리적인 변화였어요.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차 방문했을 때와는 달랐죠. 그때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쩐지 저를 일시적으로 한국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화를 도용하거나 주제 넘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소속감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외국인 방문객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더군요. 이런 느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비 오는 오후면 파전과 막걸리가 간절하게 먹고 싶어졌어요. 그 강렬함에 저도 놀랐죠. 무의식적으로 한국식 행동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특정 공간에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신발을 벗었죠. 심지어 익숙한 서양 음식보다 한국의 편안한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제가 방문하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에 뛰어났죠. 특히 강력한 연출 기법으로 시청자들이 특별히 강하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한국 캐릭터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후에 한국을 방문하니 낯선 곳을 탐험한다기보다는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외국인들이라는 표현이 제 자신에게 적용될 때 점점 더 어색하게 느껴졌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국만의 독특한 개념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구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뜻하죠. 정겹다는 다정한 친숙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감정들은 영어로 직접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었어요. 한국 문화 경험의 핵심적인 측면을 담고 있었죠. 이런 감정들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표면적인 관광과 진정한 문화적 몰입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을 느꼈죠. 제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김치를 당연하게 먹게 되었어요. 매운 음식도 전혀 문제 없었죠. 식당에서 반찬을 리필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타이밍도 익혔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제가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는 신호가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길을 물어보셨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고 그분은 제가 외국인인 줄도 모르고 감사 인사를 하며 가셨습니다. 그 순간 묘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하게도 외부인들을 품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강한 나라인데도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을 느꼈죠. 한강 다리를 건너며 수많은 드라마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포용력의 결과였죠.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따라하는 것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국을 좋아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제가 느낀 이 일시적인 한국인 되기는 문화적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적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마음을 열고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었어요.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말이죠. 한국을 떠날 때가 되자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끝나는 아쉬움이 아니었어요. 잠시나마 속했던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특별한 소속감을 다시 느낄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 미디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차갑고 딱딱하다고 자주 말했죠. 외국인과 교류하기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처음 느낀 것은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제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말을 걸기 전에 망설이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망설임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의 표현이었죠. 한국어로 섬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특히 외국인인 저에게는 더욱 신중했죠. 영어를 못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까봐, 제가 당황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홍대에서 맛집을 찾고 있었어요. 길 가던 젊은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 아세요?
제 서툰 한국어에도 그들은 밝게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식당 이름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한국 음식이면 다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자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고기 드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여러 식당을 검색했어요. 서로 상의하며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 노력했죠. 여기는 양이 많아서 혼자 먹기엔 좀 그럴 거예요. 이 집은 맛있는데. 좀 비싸요? 아, 여기 어때요? 1인분도 되고 가격도 적당해요. 라며 진지하게 고민해줬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게 3곳의 식당을 추천해줬어요. 각각의 특징과 가격대, 그리고 찾아가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죠. 심지어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저희가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약국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사가 자세한 상담을 해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 약국은 달랐죠. 제가 두통약을 사러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약사님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정확히 아프세요? 평소에 먹는 약이 있으세요? 제 대답을 듣고는 약을 고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하루에 3번까지만 드시고요. 만약 속이 쓰리면 우유랑 같이 드셔도 돼요. 더 놀라운 건 약사님이 추가로 조언을 해주신 거였어요.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두통이 올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드시고 너무 늦게까지 컴퓨터 보지 마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미용사님은 제 머리를 자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죠.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라고 물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부분도 친절하게 고쳐주셨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힘든 점은 없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자 미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동네에 외국인 친구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언어 교환도 한대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제 한국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였어요.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 했죠.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알바생들이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표정이 밝아졌죠. 물건을 찾는 걸 도와주고 할인 상품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같이 사시면 10일이에요 라며 설명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친절을 느꼈어요. 택시 기사님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하면 한국말 잘하시네 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가는 길에 서울의 역사나 맛집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았죠. 어떤 기사님은 여기서 내리면 목적지까지 횡단보도 2개 건너야 해요. 조심해서 가세요 라며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겉으로는 형식적이고 예의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눈치였어요. 그들은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려 했죠. 식당에서 물을 다 마시면 직원분이 알아서 채워주고 길을 헤매는 것 같으면 누군가 다가와 도와주려 했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어 교재를 펴고 있으면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한국어 공부하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통시장에서 길을 잃었어요. 복잡한 골목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죠. 어디 찾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니 제가 찾는 가게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 만두 맛있어요. 다음에 꼭 먹어보세요 라며 시장의 숨은 맛집까지 알려주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친절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따뜻한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양 미디어가 그려내는 차갑고 형식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물론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건 아니었어요.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다들 지쳐 보였고 때로는 무뚝뚝한 반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게 되면서 그들의 피로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정말 친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한국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네,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들의 얼굴에 자부심과 기쁨이 나타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중 하나는 정이 들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긴다는 뜻이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이 나라와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알아가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예의 뒤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이 숨어 있죠. 외국인에 대한 그들의 조심스러움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세심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섬세한 배려를 실천하려고 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따뜻함은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전해졌어요. 마치 겨울날 따뜻한 온돌방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제 마음을 녹여줬죠.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콩국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얀 국물에 면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싶었죠.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고소한 콩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차가운 국물이 더운 여름날 목구멍을 시원하게 적셔주더군요. 한국 문화를 알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순간들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넷플릭스 영화 하나 때문에 시작했던 관심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저는 한국어 책을 읽고 있었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었으며 한국 친구들과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사전에서 찾아본 단어였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하고 물어보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맛있다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요. 기억, 니은, 디귿. 이 각진 글자들이 너무 어려워 보였죠. 손이 떨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썼었습니다.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쓰는 데만 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일기도 한국어로 쓰고 한국 뉴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한국의 나이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그저 숫자일 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더군요. 한 살만 많아도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되고 존댓말을 써야 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였죠.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김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제가 처음 만든 김치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한국의 계절도 특별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장마가 와서 비가 쏟아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각 계절마다 먹는 음식도 달랐어요. 여름엔 시원한 냉면과 콩국수, 겨울엔 뜨거운 호빵과 붕어빵을 먹었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 일이에요. 선생님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당연히 한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존댓말이에요. 맞아요. 존댓말은 정말 어려웠어요. 같은 뜻인데도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말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존댓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먹었어? 가 아니라 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 있어? 가 아니라 계세요. 라고 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들이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이라는 개념도 미국에는 없는 거였죠. 그냥 친하다는 것과는 달랐어요. 함께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고 웃고 울면서 쌓아가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제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 주실 때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 제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해 주시는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명절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한복을 입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한복을 하나 샀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였는데 입어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의 교육열도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물론 너무 심한 경우도 있었지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자체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지하철 문화도 특별했어요.
임산부석,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모습, 전화통화를 자제하는 모습,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질서를 만들더라고요. 처음 한국 지하철을 탔을 때는 너무 복잡해서 헤맸지만 이제는 환승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전에는 미국식 사고방식만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이런 차이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더 풍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이면서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영어를 쓰면서도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고 더 많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 넷플릭스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저 재미있는 영화 하나 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영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어라는 언어를, 한국 문화라는 보물을 발견하게 해줬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눈치라는 개념을 배웠고 오늘은 한이라는 정서에 대해 읽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배우게 될까요? 그게 너무 기대됩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끝이 없는 보물상자 같아요. 열면 열수록 새로운 보물이 나오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낄 거예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한강을 걸으며 치맥을 먹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제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아요. 한글을 쓸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한국 친구들과 인사할 때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떨려요. 새로운 한국 문화를 만날 때마다 한국어로. 대화가 통할 때마다, 한국 음식의 맛에 감동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힘.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그 힘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느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한국 문화. 사랑합니다, 제 두 번째 고향.